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어요. 호텔 결혼식, 비싼 드레스, 재벌에 가까운 부자 씨가. 어쩌면 저는 그런 것들에 홀려 너무 덥석,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순진한 착각, 결혼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결혼은 그러나 어느 순간 제게는 오히려 재앙과도 같은 덫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그 덫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어떻게 짜릿한 복수를 해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마 꽤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평범한 집안, 평범한 부모님 밑에 자랐어요. 조금은 보수적인 성격인지라 남들 다 한다는 대학 CC 한번 한 적이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던 저에겐 남편이 제대로 된 첫 연애 상대였죠. 처음엔 남편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연애를 하다 알게 됐어요. 남편 집안이 제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집이란 걸. 아휴, 이 집은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집만 화려하면 뭐해. 여기 사는 것들은 죄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독하고 냉정한 것들 뿐인데 돈 많다고 다가 아니야, 정말. 시가에 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몇 대에 걸친 금수저 외아들인 남편을 만나 소위 준재벌에 가까운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의 덫이 될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었죠. 사실 처음엔 좋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남편 잘 만나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며 호강만 하며 살 줄 알았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하지만 30을 코앞에 둔 나이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교훈은 내 힘으로 얻지 않은 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자 남편, 부자 시가. 그래봐야 거기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동화 같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초장부터 페이지를 잘못 넘긴 책처럼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넌 너희 시아버지 생신날에도 기어있는 눈구나. 일찍 와서 일손이라도 거들면 좀 좋아. 가정주부가 집안일도 못 챙기면서 어디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구나.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충실하라고 했잖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태도가 있어야지. 그거 일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참... 입까지 차오르는 할 말은 많았지만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고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모에게 당할 때마다 남편 뒤에 숨거나 남편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랐지만 그것도 얼마 가질 않더라고요. 서로 죽고 못 살던 초반에야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1년쯤 지나자 태도가 확 달라졌죠. 자기한테 떠넘기지 말고 알아서 하라며 시어머니 하나도 감당 못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 남편이었어요. 넌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할 거니?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다고 참. 정연이 내조나 잘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너도 어지간히 말은 안 들어먹는다 정말. 어머님,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일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겠지만 아직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제 커리어 잃고 싶지 않아요. 커리어? 여자한테 최고의 커리어는 가정이다. 더구나 네가 뭐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온 것도 아니잖니. 우리 집에 온 며느리라면 시댁에 충성해야지. 그런데 네 태도가 이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아들한테 집만 대고 지켜볼수록 내가 기가 차서 그런다 기가 차서. 시모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어떻게든 민폐 소리 듣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짐이라니.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었죠. 저는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력이라?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착각도 정도가 있어야지. 하지만 그만 좀 해. 엄마 말씀 틀린 것도 없는데 자꾸 대들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역시나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고, 시부는 짐짓 모른 채 신문을 펴들고 딴청만 부릴 따름이었죠. 시가의 모든 실권을 쥔 인물은 시모였고, 며느리인 저를 하대하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믿고 뒤에서 방관만 하는 타입이었고요. 그래봤자 돈줄은 시부가 모두 부여잡고 있는 듯 했지만 시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 한번 들지 않고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대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저런 모습을 보면 시모가 보통 여우는 아니다 싶었어요. 얼마나 살랑살랑 뒤에서 여우짓을 해대기에 시부 마음을 꽉 잡고 사는지 정말. 그렇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꼬박꼬박 찾아오는 시가였지만 올 때마다 시가는 제겐 참 지독히도 벗어나고 싶은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나마 숨통 트일 구멍을 마련해 준 건 시가 지하에 새들어 사는 할머님이었죠. 새댁, 이따 잠깐 밑에서 나 좀 보고 가. 슬쩍 와봐. 말하지 말고. 그날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시 마당에 바람이나 쐬는 척을 하고 아랫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님은 예전부터 저희 시가의 고용인으로 일을 하셨고 지금은 반지하에 새들어 사시면서 가끔 식사도 차려주시는 정도로 일을 돕고 계신 분이었어요. 시부 입맛에 제일 잘 맞추는 분이 할머님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 계속 머물고 계셨고요. 새댁, 이거 갖고 가. 내가 곶감을 좀 말렸는데 지난번에 나 퇴원하는 날 식사한다고 만났을 때 보니 새댁 친정어머니가 그때 이걸 아주 맛나게 드시더라고. 별건 아니지만 집에 좀 갖다 드리라고 불렀어. 저것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거 내가 손수다 말린 거라 몇 개 없어. 귀한 거야. 할머님, 너무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받기만 하네요. 아니야. 새댁이 나한테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지.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고생 많았구먼. 그치? 하여간 여편네 말하는 싹퉁머리는 변하지를 않어.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님이야말로 저보다 더 오래 이 집에서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말 마라. 난 여기가 편해서 남아있는 거야. 새댁이 어린 나이에 참 마음고생이 많겠구먼.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그래. 저것들 돈이나 좀 쥐고 있다 뿐이지 교양머리라곤 요만큼도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 할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셨고 그런 할머님은 이 집에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분이셨죠. 아무래도 시모 밑에서 오래 일을 하셨다 보니 그 성질머리를 다 알 만큼 아시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 집에서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걸까요? 새댁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집안은 늘 그래. 그 여편네는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쥐고 있으려는 거고 남편 되는 인간은 지 마누라가 잡돌이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새댁이 잘못한 건 없어. 그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게 이유일 뿐이야.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느끼는 동시에 이곳에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화려하고 커다란 집은 결국 저를 옥죄는 감옥일 뿐이라는 생각에 더 암담해져 왔죠. 할머님께 곶감을 받아들고 다시 시가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선 시모와 시부,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내가 반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네가 저 여자애를 이 집에 데려온 게 문제야. 저렇게 무능력한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어. 그만 좀 해요, 엄마도.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랬어? 그러니 네가 멍청하단 거야. 한치 앞을 모르고. 연애할 때야 죽고 못 살지 좋아 죽지. 근데 너 지금 와서 봐라. 전혀 좋아 죽겠다던 마음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어? 새삼스럽게 무슨. 결혼 2년 넘었으니 그냥 사는 거지 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게 없는 집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건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유리성에 갇힌 피해자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 이젠 이곳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뇌리를 스쳐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탈출할 계획, 그러나 절대 쫓겨나진 않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제대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 시가에 꼼짝 못하고 잡혀 살다시피 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단순히 시가가 부자라서 참고 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신혼 초 멋모르던 제가 시가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더 길을 못 펴게 됐고요. 사실 신혼 초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보다도 훨씬 더 정신이 없었어요. 시가의 화려한 저택과 상류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나가야 하는 모임도 어찌나 많던지.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건 분명 축복이었지만 점점 그 축복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시가에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예, 너 대체 너희 친정에다 무슨 말을 한 거니? 네? 제가 무슨 말을... 너! 우리 모임에서 알게 된 정보 너희 친정에 갖다 빼돌리라고 누가 그랬어? 어? 이게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걸 감히 지 친정에다 갖다 바쳐? 네? 아니, 저는 그냥... 실은 시모와 시부가 다른 부잣집 부부 두 팀과 함께 투자 모임을 같이 하고 있었고 제가 그날 며느리로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나르고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었거든요. 그때 아주 솔깃한 투자 정보를 듣게 됐고 저야 뭐 투자할 돈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친정에 살짝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시모가 그 일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당시 경제 문외한이던 저는 시모와 그 모임 사람들의 계략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좋은 기회다,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만 믿고 엄마에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저는 생각도 못한 비리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본인들만 이익을 챙기고 나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 후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임 사람들 중 한 명이 배신을 했고 오히려 초기에 정보를 듣고 빠르게 진입했던 저희 친정만 약간의 이익을 보고 저희 시모를 비롯한 나머지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그들만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장 사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돈 집에 정보를 넘겨줬다느니 수근거리지 않겠냐고. 수준 떨어져서 정말. 아니, 니들 친정 식구들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낼름 주워먹을 생각을 하니? 그래? 응? 결국 시가가 발칵 뒤집혔고 친정 부모님까지도 이 일로 시가에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모 앞에서 싹싹 빌어대시는데 그 치욕감, 그 죄송함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딸 자식 잘못 둔 죄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도 없이 시모 앞에 엎드려 비는 꼴을 보는 제 가슴은 사무쳐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혜진이가 뭘 모르고 그만. 저희도 너무 경솔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너그럽게 용서를? 뭘 몰라서 이러시나 본데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민폐를 끼쳐놓고 나 참. 아니, 내가 없이 사는 인간들이라 돈 욕심에 눈 먼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좋을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보상? 당신네 같은 집이 우리한테 무슨 수로 보상? 없이 살면 다 이래? 다 이렇게 염치가 없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죄송 연불밖에 웰 줄은 몰라 그래? 사람 쳐놓고도 죄송하다고 땡칠 양반들이네 그냥. 시모는 아무리 납작 엎드려 빌어대도 더 큰 소리만 칠 따름이었고 그때 저희를 위해 나서준 분이 바로 아랫집 할머니였어요. 사모님, 그만 고정하세요. 며느님이 실수한 건 맞지만 너무 몰아붙이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까지 와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비시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아기가 없으면 다야? 당신이 뭔데 이런 일에 나서? 아줌마가 여기 몇십 년 있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나랑 맘먹으려고 드나 본데. 아줌마, 내 밑에서 일하는 식모야, 식모. 나이 좀 먹었다고 편히 봐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나 본데 주제 파악 좀 해. 할머니를 향한 시모의 태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모는 할머니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였고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죠. 당신은 그냥 이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는 거야.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아휴, 허리가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 돼서 내가 좀 봐줬더니 이제 아주 기어오르려고 드는 거야? 한 30년 나 보니까 이제 내가 우스워? 어디서 식모년이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찌그러져 있어. 주인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때 그 죄송함을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잘못으로 인해 괜한 할머니까지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더 잘 챙기기로 결심했고 할머님 집에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죠. 할머니 댁에 가면 마치 오래전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냄비들, 따뜻한 된장 냄새,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까지 저는 죄송한 마음에 뭐라도 더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엄마랑 시골 갔다 사온 간장인데요. 할머니 요리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직접 손수 담근 거라 맛이 아주 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나야 뭐 있는 걸로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항상 저희 위해 요리해 주시잖아요.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제철 과일이나 고급 요리 재료를 사다 드리곤 했어요. 명절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만들어 드렸고, 겨울이면 직접 손으로 짠 목도리를 건네드렸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저를 친손녀처럼 반겨주셨죠. 이거 손수 짠 거야? 아이고, 젊은 새댁이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무지대? 할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저도 할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의 다리가 불편해져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 할머님이 검진을 받아본 지가 한참이 되셨더라고요. 할머니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가벼운 검진만 받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권유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됐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초기 위궤양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위궤양이 발견된 게 운이 좋았단 얘긴 물론 아니고요. 중기, 말기로 넘어가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한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할머님은 수술비, 입원비 걱정을 하셨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가와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할머님 수술부터 입원, 이후 치료까지 모두 도와드렸죠. 할머님은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계속 혼자 사셨던 터라 자식도 없으셔서 매일 병원에 들러 간호도 하고 보살펴드렸고요. 그렇다 보니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저는 아주 가까워지게 됐던 거였어요. 시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고 할머님도 제게 늘 고마워하며 이번처럼 이렇게 곶감도 말려주시고 된장 담갔다며 주시기도 하고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머니를 챙기며 보냈던 시간이 저에게 상상치도 못할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그때까지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부 생신이라 시가에 다녀온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제가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고서 남편과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이게 기회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순순히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인정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게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너도 나랑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야? 네가 무슨 18 춘향이도 아니고 알 만큼 아는 아이 아니야.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했겠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돈 많은 남자가 뭣도 하나 가진 거 없는 년을 꼬셔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그만한 계산이 다 있는 거 아니겠냐고. 넌 애가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기가 막혀. 그러니까 넌 애초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구나. 아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우리 집을 네가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남편 첩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당연히. 첩년들 거느리고 있는다고 너한테 뭐 해댈 거 있어? 남편은 아주 당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지가 바람을 피워놓고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제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애썼지만 제 노력은 얼마 못 가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시모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네가 찾아간 그 로펌, 우리 바깥 양반 도와준 후배가 하는 곳이다. 너 정말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니? 아주 간도 크구나. 그것까지 캐묻고 다니세요?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염치가 없는 게 누군데 지금? 네가 지금 여태 2년 넘게 누리고 산 것들을 값으로만 따져도 맨몸으로 쫓겨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이년아. 시집 와서 한 거라곤 시댁 비밀 캐다가 지 친정에 팔아넘긴 죄밖에 없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럼 멀쩡한 와이프 두고 바람핀 새끼는요? 그 새끼 죄는 뭐 어떻게 갚을 건데요? 사내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 뭐 증거 잡은 거 있니? 증거? 있죠. 그거 하나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했을까 봐? 혹시 이거 말하는 거니? 녹음 파일? 근데 어쩌니? 이게 이제 내 손에 들어왔네?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원본을 로펌에 상담하며 넘겨준 게 실수였더군요. 로펌 대표는 시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던 그 파일을 시모 손에 다시 넘겨주고 만 거였어요. 유일한 증거를 뺏기고 나자 그 다음은 시모에게 너무 유리한 수순들 뿐이었죠. 네가 친정 식구들한테 흘렸던 정보 기억나지? 그걸로 우리 집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아? 네가 이 일로 문제 삼아 이혼 소송이니 뭐니 나불대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그 투자 정보 유출로 네 친정 고소하고 아주 싸그리 무너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모는 또다시 한번 신혼 초 제가 친정에 정보를 흘린 일을 빌미로 삼았고 저는 시모의 협박에 결국 다시 한번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시가의 재력과 권력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또 얼마나 막대한 것들을 손에 쥐고 저희를 협박할지, 저 하나로 모자라 친정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고 모든 걸 잃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대화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가를 나서던 날, 아랫집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낮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이런 꼴을 보게 될 줄 알았어, 내가. 할머니, 저희 옆편 내가 결국 저럴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나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렇니? 할머니, 전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더는 싸울 힘도 없어요. 세댁, 포기하지 마. 정말 이렇게 물러날 작정이야? 저것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한참을 복수심에 불탔던 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복수라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수를 결심할 수 있겠어요? 전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뒤였거든요. 할머니,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사람들 생각보다 더 큰 사람들이더라고요. 재벌 할 때 그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온갖 것들을 다 돈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재벌이더라고요. 제가 저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 내가 저 집 여편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새댁이 몰라서 그래. 내가 가진 걸 믿어봐.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이 시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시모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폭탄이라고 저를 설득했고, 할머니의 말이 조금씩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제게 그들이 가진 약점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죠. 새댁네 시애미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알지?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 아주 비바람을 몰고 올 만한 것들이지. 할머니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었어요. 시모가 과거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말, 남편이 회사 돈을 몰래 쓴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할머니 말을 믿어도 될지 의심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저만 용기를 낸다면 절대 못할 것 같던 제 시가에 대한 복수도 눈앞에 보이는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잊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가에서 당한 취급들,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놈, 제 증거까지 뺏어가며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한 시모까지. 이걸 잊고 살기엔 너무 억울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결심해 용기를 냈고 그렇게 할머니는 제게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증거를 총동원해 시모의 과거 폭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가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고 할머니 집에 숨어들었고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을 하나 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고 상자에는 낡은 종이들과 함께 몇 개의 오래된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조용히 닫고 의자에 앉아 제게 말했죠. 자, 이제 내가 가진 걸 보여줄게. 여기엔 저 집 여편 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과거, 들통나면 아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들이 담겨 있어. 무슨 과거요? 이걸로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죠? 할머니는 깊은 호흡을 내쉬더니 상자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에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할머니는
과거 시모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댁 시모가 아직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외모가 출중한 편이었으니 동네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지. 그러다 20살 가까이 많은 남자를 하나 꼬셔서 결혼을 한 거야. 저희 시모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시부 만나기 전에요? 그것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남자랑?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상대 남자는 소문난 동네 유지였어. 유지요? 그럼 꽤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지. 그 남자는 뭐 나름대로 진심이었나 봐. 결혼을 하면서 큰 돈을 건넸어. 그 돈으로 둘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 젊겠다, 예쁘겠다. 대머리 노총각이 홀라당 홀려서 다 갖다 바친 거지 뭐. 그럼 혹시 시모가 그 돈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맞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돈이며 지분이며 싹 다 챙겨서 사라졌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재벌집 사모님이랍시고 위험 넘치게 구는 시모에게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치졸한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여편네를 찾아다녔지. 그 돈은 남자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얼마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모든 걸 숨기고 말이야. 뭐 첫째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았으니 아무도 모르게 결혼이 가능했겠지. 세상에, 그럼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에 몇 년이 지나 찾아내고 만 거야.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 도망친 줄 알았던 과거가 두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자기를 찾아왔으니. 여기까지 말한 할머니는 상자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계약서의 사본이었죠.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시모가 사기 결혼을 한 후 기어코 시모를 찾아낸 시모의 전 남편이 시모를 협박한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입장에선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가 폭로되고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을 테니 계약서에 순순히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계약서가 그 증거야. 매달 200만 원씩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안 지키면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폭로한다고 돼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금액,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세 내역이 적혀 있더군요. 이건 할머니의 단순한 추측도 망상도 아니었어요. 모두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들이었죠. 근데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몇 년 전 일이었어. 내가 그 방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이 계약서를 발견한 거야.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몰래 사본을 떠났지.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며 당한 세월이 길다 보니 나에게 좋은 보험이 되겠다 싶더라고. 그걸 여태껏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 집 일을 그만둘 때 다 폭로하려고 했어. 그때쯤 되면 후련하게 복수해주고 떠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새댁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 복수는 새댁 복수로 대신하면 돼. 내가 이걸로 도와줄게. 할머니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과거가 밝혀지는 것일 테고, 이 계약서가 시부 손에 들어가면 시모는 완전히 끝장일 테니까요. 저에겐 가장 좋은 협상의 카드가 생긴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협상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시모가 혹시나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뻔뻔하게 나서면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할머님이 직접 움직일 테니 걱정 말라고. 그 옆편의 밑에서 한참을 억울하게 당했던 걸 생각하면 본인도 치가 떨린다며 든든하게 제 뒤를 지켜주셨고 저는 그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는 시모가 가장 약해질 순간을 노리기로 했죠. 먼저 저는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그와 동시에 시모를 만나 계약서의 존재를 암시할 계획이었고요. 며칠 후 저는 그 집을 찾아가 시모를 당당히 마주했어요. 제 이혼 조건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 조건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거예요. 뭐? 신상에 이로워? 너 지금 뭘 믿고 누굴 협박해?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야, 네가 뭘 요구할 자격이나 있어? 없는 년이 눈이 뒤집혔나 본데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려? 고얀 년 같으니라고.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참. 지금 다시 한번 충고하겠는데 이 순간 이후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이게 근데 야, 너 뭐 믿고 설치는 거니 지금? 이걸 보여주면 답이 되려나? 한번 읽어보든가.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시모 앞에 내밀었고 시모의 얼굴은 일순간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죠. 너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냐고?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이걸 아버님이 보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본이라는 사실?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야? 에이, 아마추어같이 왜 이러실까? 이런 자리에 누가 원본을 들고 나와요. 등신같이 원본 증거 한번 뺏기고 나서 나도 완전 정신 차렸잖아. 함부로 이런 자리에 원본 들고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준 게 그쪽인데. 원본은 숨겨뒀다는 말에 시모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늘 저를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던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걸 보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감히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협박이라뇨. 그런 치졸한 짓은 그쪽이나 하는 거고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분이라도 풀리지 않겠어요? 원하는 게 뭐야? 이 요구만 따르면 되는 거니? 정말 그럼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거지? 일단은. 똑바로 답해. 내가 이 요구만 들어주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부탁한다. 나 좀 살려다오 혜진아. 부탁이다. 제 입으로 폭로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요구한 그 사안들만 지킨다면. 아시죠? 이거 세상에 나가면 어머님 과거는 물론 이 집안 명예 자체가 끝장날 거라는 거. 머리 제대로 굴리고 똑똑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 그리고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테니까. 아휴, 알았어.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이한테는 절대 보여줘선 안 돼. 결국 시모는 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모가 두려워하던 비밀을 무기로 삼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인에 맞춰 할머님도 들어왔죠. 이 집에서 오래 일한 할머니는 집안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돈줄은 시부가 모두 쥐고 있었지만 관리 명목으로 재산 대부분은 시모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이 계약서만 있으면 시모는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의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 명의로 돌리게 만들 수 있다고 언지를 주셨죠. 저는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저와 함께 시모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한다고. 근데 나더러 뭘 더 하라는 거야? 말로만 약속하시면 안 되죠. 한낱 가벼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당장 은행과 법무사에게 연락하세요. 모든 과정은 제 눈으로 똑똑히 전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시모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은행과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는 시모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제 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더는 속일 방법도 없을 거야. 네 시모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에게서 당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명의 변경을 마친 다음 날 시부가 저와 시모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였죠.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왜 갑자기 재산 일부가 혜진이 명의로 넘어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가정의 평화? 당신이 언제부터 새아가 걱정을 그렇게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설명을 해봐.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 몫으로 갖고 있던 거 거의 대부분을 며느리한테로 명의 이전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 똑바로 얘기해. 정연이 그놈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누굴 닮아 그 모양인지 참. 바람 피우고도 당당하게 굴고 그렇게 나오니 혜진이도 충격을 받고. 그래도 내가 시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상금조로 명의 변경을 해준 거예요. 별일 아니야. 정말 그게 다야?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어차피 내가 갖고 있던 명이고 어차피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 더 나갈 돈이잖아. 내가 오히려 소송하면 떼일 것들 아낀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그냥 준 거야. 평생을 거짓말하며 잘도 과거를 숨겨온 사람답게 시모는 시부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진실을 아는 제 눈치를 흘긋흘긋 봤지만 제 입으로 폭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친 뒤였기에 저는 모르는 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시모의 편이 아니었나 봐요. 시부는 아무래도 시모의 변명을 영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뻔뻔하게 나오던 시모를 시부 역시 이미 목격한 뒤였거든요. 2년 내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제 탓을 해대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는 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거두지 못한 시부는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시모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를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몇 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을 써서 시모의 고향을 수소문한 끝에 시모가 과거 결혼을 했단 사실, 그 남자의 돈을 모두 가로채 사기를 친 사실을 모두 알아내고만 시부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시모의 전 남편을 찾아내 그간의 모든 일까지 다 알아차린 뒤였죠.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었는데 전현이랑 그 망할 식무년만 아니었어도 다 덮고 넘어갈 옛날 일이었단 말이야. 끝난 일? 그걸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서 끝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여보,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말을 믿어줘야지. 내 말부터 들어줘야지. 당신 그 가정스러운 짓 좀 집어치워.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진짜 당신이란 인간, 내가 그동안 같이 산 세월까지 지워버리고 싶어. 알아?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이렇게 싹싹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시모는 시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대기 시작했지만 시부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을 선언했죠. 저를 욕하고 저희 친정을 욕보이면서까지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시모의 명예와 권력은 그렇게 모조리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지만 말이에요. 시모는 창밖에서 웃음 지으며 본인을 보는 저를 보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까지 기뻐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모 앞에서 우시던 모습이 오버랩되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죠.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된 후 뒤늦게 남편 놈은 제게 알랑방귀를 껴댔어요. 자기 엄마 앞으로 있던 재산들이 모두 제게 넘어온 걸 알고 나서야 기회를 달라는 둥,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입에 발린 말들을 해댔지만 놈의 그런 말을 들어줄 정신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뒤늦게 되찾은 제 삶과 제 자유를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할머니의 도움 덕분이었죠. 혜진아, 이제 정말 너만의 삶을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내 삶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이후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모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조건으로 제가 계약서를 숨길 것을 요구했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철저히 대비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모가 시부 몰래 벌여온 일들까지 법적으로 정리하며 철저히 준비했죠. 이 정도로 철저히 증거를 모으셨으니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는데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이혼 절차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설득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인을 다시 냉정하게 내친 뒤여서인지 오히려 제가 요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염치 없기 그지없는 모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눈이 멀어 저런 거랑 결혼을 했었다니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결국 재판은 제가 승소하는 결과로 끝이 났어요.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과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끝마쳤죠. 이혼이 끝난 후 전 시모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시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고 시모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재벌이니 뭐니 해대지만 결국 그 바닥도 가십으로 흥하고 가십으로 망하는 판이더라고요. 시모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누구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재벌집 사모에서 쫓겨난 사기꾼으로 전락하고만 시모였습니다. 제 전남편 역시 시모의 몰락과 함께 경제적 기반을 잃었어요. 양다리, 세다리에 걸쳐 바람피던 상대들도 남편을 떠나고 말았죠. 돈 하나 말곤 봐줄 거 하나 없는 놈이 돈마저 잃었으니 어느 누가 그 옆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놈은 뒤늦게서야 자신이 얼마나 빈 껍데기였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혜진아, 나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
당신에게 줄 기회는 없어. 기회라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주어지는 거거든. 거울을 보고 네 양심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한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혼 절차도 모두 끝났겠다. 더는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의 번호와 연락을 차단하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 시모, 전 남편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듯 제 뒤를 스쳐갔고 제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독립적인 삶을 꾸리게 된 저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할머니 역시 그 집을 나오게 됐고 전 시부가 모든 일을 알기 전 전 시모에게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나온 덕에 낡은 빌라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건 작은 제 마음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넉넉한 사례비와 함께 낡은 빌라에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수리를 해드렸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늘 마음으로 생각만 해오던 일이었어. 그 집에 복수하는 거 말이야. 그런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해줬으니 나야말로 고맙지.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을 살아가. 할머니와 저희 친정 식구들은 이후에도 종종 함께 만나며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제 삶에 왈가왈부할 수도 제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을 만큼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내 인생에 2번의 결혼도 남자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제 커리어에 집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에 이혼, 별난 일들을 다 겪고도 저는 아직 고작 30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한번 우뚝 서보려고 합니다. 결국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걸 저는 이 일련의 과정으로 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인생의 배움도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타산지석 삼을 분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그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작은 의미가 됐다면 그걸로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엔 누구도 저처럼 어리석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모든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